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다가오면 줄줄이 이어지는 연말 행사들로 일주일 스케줄 잡는 것도 복잡해집니다. 절대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쇼핑 시즌에 쇼핑몰을 피하는 한 남성이라 해도 그래도 연말에는 가족 친지들 작은 선물은 마련해야 하기에 할 수 없이 하루 시간을 내서 몰을 들려본 것입니다. 이거저거 보다가 생각지 않게 저렴한 가격에 놀라면서 본인 것을 몇 개 구입한 것입니다. 남의 물건 사러 갔다 본인 것을 더 사들고 집에 들어오면서 멋쩍은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싸네 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할러데이 쇼핑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1년 중 가장 뜨거운 쇼핑 기간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번복되는 은퇴, 에어포트 우버, 주노, 오젬픽과 뇌 건강, 그리고 땡스기빙의 이모조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의 커리어를 뒤로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언젠가 은퇴해서 다리를 쭉 뻗고 남은 여생을 즐기는 것을 꿈꿔왔죠. 그런데 베이비 부머들이나 이 X세대 중 나이 먹은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은퇴한 경우가 늘어나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그런 은퇴의 맛도 잠시 베이비 부머들과 X세대들 중 4분의 1이 요새 옷장에서 그동안 양복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6,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베이비 부모 중 14%는 또 그리고 X세대 중 나이 먹은 쪽의 상당수가 은퇴를 번복하고 일터로 복귀하고 있고요. 추가로 4%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5살 이상의 여성 중에 16%가 커리어로 복귀를 했고요. 남성의 경우는 21%로 한층 더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이루었던 습관이 그리워서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일하던 9to5까지 근무, 익숙해진 몸, 그리고 오피스 안의 분위기, 동료들이 그리워서,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연구 결과에 나온 것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각 가정의 기본적인 부담 금액이 $1250 높아지면서 돈이 모자라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3분의 1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너무 높아진 데다가 또 24%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 인컴이 제대로 생활하는 데 부족해진 이유를 든 것입니다. 이전에 들어놓았던 은퇴연금이 제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커버하지 못하면서 31%는 남은 시간에 일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생각이죠. 현재까지 은퇴를 번복하지는 않고 은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은퇴를 고려 중인 사람 10명 중 1명은 은퇴를 미루려는 생각 중이고요. 거기다 3%는 현재 직업에서 인컴을 올리려고 추가 직업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황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모든 연령층이나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컴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은퇴를 미루거나 아니면 은퇴를 했다가 일터로 복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요새 인플레이션의 이 강도가 조금씩은 엷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절대 하루에 돌려놓지 못할 상황이지요. 은퇴를 미루거나 은퇴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추세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65살을 넘어서도 일하는 비율이 1980년 이후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동자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 나이 접어들어서도 그 전 세대들에 비해서 일을 더 오래까지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액수도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것은 퓨 리서치 센터가 내놓은 것인데
올해 미국 내 65살 이상 중 20%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요. 이것은 35년 전 같은 연령 그룹보다 거의 2배입니다. 현재 65살 이상 일하는 미국인 숫자가 1,100만 명, 11 밀리언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노동력의 7%를 차지하는데 이 숫자는 1987년 고작 2%보다 크게 높은 것이죠.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상당수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당수는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요. 또 건강하게 중장년 인생이 이어지면서 65살 이후에도 일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은퇴를 했다가도 또다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이 먹었다는 단어, old라는 개념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메디케어 보험 등으로 건강을 비교적 유지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가능성도 높아진 점도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65살이 넘어가는 베이비 부모들 중 20%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말한 영국 설문조사 결과처럼 나이가 먹은 많은 미국인들, 그들이 평생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에 적절한 재정적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연상되는 모습이 있죠. 은퇴하고 뒷마당에 정원을 가꾸면서 한가한 하루를 즐기는, 그런데 이런 대신 점점 더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고 은퇴 자금을 더 축적하거나 추가로 파트타임 잡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전문가들이 부르짖는 것은요.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은퇴 계획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파이낸셜 엑스퍼트가 있는데요. 수지 오먼 씨는 지금 베이비 부모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MZ 세대들에게 지금부터 철저하고 현명한 은퇴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잘 세워놓으면 이들이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로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바로 복수이자 이 컴파운드 그로스 때문이라고 말하죠. 한 예로 매달 $100씩 투자할 경우 매년 12% 성장을 계산할 때 40년 후에는 $118만 달러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퇴의 시작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마지막 액수는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한 경우 밀레니얼 세대가 조금 주저하다가 나이가 30살이 돼서야 부랴부랴 투자를 시작했다면 65살이 되었을 때 그 액수는 $65만 달러가 조금 넘어서 불과 5년 차이로 거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은퇴, 우리가 꿈꿔오던 것이죠. 나이 먹고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남은 인생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는 것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상당수 사람이 은퇴를 늦추거나 은퇴했다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불행히도 재정적인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번복되는 은퇴도 평생 굳어진 습관 또는 단순히 일터가 그리워서 복귀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복귀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주위에 우버 애용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항 가고 올 때 이것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냥 단순한 생각에 공항 데려다 주는 대신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는 이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변해버린 현실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공항에 막 도착한 남성이 있는데요. 터미널에서 나와서 우버를 찾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짜증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말하고요. 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미로 속으로 들어가듯이 적혀져 있는 대로 파킹 거라지를 몇 개를 지납니다. 그리고 노란색 줄을 따라 가라는 지시대로 가서 결국 우버 타는 장소에 도착하죠.
그런가 하면 LA 국제공항 같은 경우 우버 타기 위해서 먼저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도 은근히 멀고요. 정해진 라이드 쉐어링 픽업 장소에 내리는 것입니다. 꼭 기분이 마치 다른 비행기 환승하는 과정 같다는 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막상 가보면 비행기를 바꾸어 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환승하는 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항 측도 물론이고요. 라이드 쉐어링 회사, 또 실망만 가득 찬 커스터머들 모두 불만만 쏟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1년 우버가 런칭된 이후에 이런 라이드 쉐어링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공항도 대응하고 적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트래픽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아주 적은 사이즈의 공항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죠. 간단히 새로운 사인만 적절하게 붙여놓으면 해결되는데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대형 공항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죠. 엄청난 숫자로 대기하는 줄도 엄청나게 길고요. 사람들 숫자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공항 측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위 많은 사람들은 임시 방편이지 이 결국 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상상하기에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보면 여행자가 공항을 빠져나오면 바로 이 옆 커브에 대기 중인 우버에 그냥 타는 것이겠죠. 실제 많은 공항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우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버 앱 런칭같이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경우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들이 공항에 들어가는 섹션을 만들어 놓고 커브사이드 드롭오프나 픽업이 허용되기 시작한 최초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우버 같은 라이드 공유 방법이 공항 출입에 최고 인기 있는 방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우버나 리프트 자동차들이 아주 좁은 커브사이드 자리를 다투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커브사이드에 이 치열한 트래픽이 형성된 것이죠. 커스터머 픽업하는 자체가 완전히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는 미국 내 모든 메이저 공항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보스턴의 로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관계자인 데이비드 이시하라 씨는 말합니다. 현재 모든 공항 상황은 추가의 교통수단이 들어오기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 호텔 셔틀버스나 다양한 서비스 버스들과 경쟁에 들어가게 만드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법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인식한 공항들은 정해진 공간에 이런 대거 숫자의 자동차들이 들어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담당자 역시 하루에 25만 명 공항 이용객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로 공항에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터미널 안에 커브 주위 정해진 면적은 도저히 이 수요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면서요. 우버 자동차가 터미널 안에 커스터머를 픽업하는데 도착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형 공항들이 시도하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현재 공항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우버 리프트를 위한 면적을 쪼개서 마련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처음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방법으로 시카고 오헤어 에어포트에서는 라이드 쉐어링 자동차들은 터미널 2의 어퍼 레벨에만 국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움직이는 트레인만 이용하게 만들었죠. 이어서 현재 300억 달러를 투자해서 LA 국제공항은 People Mover를 건설 중이면서 현 문제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의 강도는 아주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항에서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게 만들고 우버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애초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 우버를 이용하는 이 목적도 아예 사라진 이 상태입니다. LA 국제공항은 승객들의 불만은 있지만 현재 방법이 공항 내 컨제스트 문제를 15% 나아지게 단기적으로는 좀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불만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 초점은 절대 라이드 쉐어링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공항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국립 끝의 일부 공항에서는 공항 측은 라이드 쉐어링 회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 공항에서는 공항 내 특정 지역에서 픽업할 경우 이 우버 이 요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조건으로 커스터머들을 유도해 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불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많은 이 비행기 여행객들은 모든 방법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여행 끝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빨리 호텔이나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만 이 마음만 굴뚝 같은데 자동차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버 회사의 공항 운영 분야 담당자인 앤디 제닝가 씨는 말합니다. 여행객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많은 공항들이 개인이 혼자 운전하고 온 자동차는 마음대로 커브사이드 접근이 허용되면서 우버 픽업 장소를 공항에서 점점 더 먼 장소로 이동했다면서 비난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버나 리프트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2018년부터 우버를 몰아온 한 운전사는 공항에 들어가서 픽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힘들게 자동차를 탄 커스터머들이 이 분노의 여파를 운전자들에게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터미널 디자인을 할 때는 앞으로 제대로 우버 픽업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거의 의무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의 라구아리아 공항에 들어서게 될 새 터미널 C 바로 이런 예인데요. 도착하는 어라이벌 레벨에 우버 픽업만 가능한 섹션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버와 리프트가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져가면서 미래를 향한 적절한 변화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알래스카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알래스카의 캐피털 시리죠. 주도 바로 이 주노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수백만 이 관광객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지금 이 주노의 주민들 사이는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주민인 칼라 하트 씨가 있는데요. 이 하트 씨는 소음이 절대 끊이지 않는다면서 관광객들 소음뿐만 아니라 머리 위로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수많은 헬리콥터 소음이 참기 힘들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요. 5대 헬리콥터가 그룹으로 모여서 매 20분마다 본인 집 위를 날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50에서 75대 정도 헬리콥터가 날아가면서 조용히 뒷마당 정원에 나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알래스카주의 주노는 미국 내 고립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오직 배나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애초 이것은 역사적으로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생선을 많이 잡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둘러싼 거대한 산들과 또 중간으로 들어가는 좁은 게스트노 채널 협곡, 이 사이로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기막힌 경험을 해주게 하는 장소로 이 주노는 원래 목재 산업과 금광에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 그런 산업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정부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렇게 초호화 크루즈 시즌이 바로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주노의 역사적인 장소 가까이는 매일 5대의 크루즈 선박이 정박되어 있고요. 이 Ovation of the Seas, Norwegian Bliss 같은 유명한 크루즈 모습이 쉽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대형 선박들은요, 4,000명이 넘는 커스터머에 여기에 크루까지 합쳐서 아침 일찍 이곳에 정박해서 하루 종일 머물다가 저녁에 떠나는데 그리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선박들이 들어오는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은 매일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타쿠 윈즈라는 이 강풍,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어올 때면 크루즈 시즌의 마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크루즈 시즌에 완전히 의해서 움직이는 리듬은 32,000 주노 주민들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컬 사람들은 알래스카 크루즈쉽 어소시에이션이 제공하는 스케줄을 매일 모니터하면서요. 이 피크 타임에는 시 중심부를 아예 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주노의 1년 시즌은요. 크루즈 시즌과 비크루즈 시즌 둘로 나누어져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주노 시정부와 합의하에 일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하루에 16,000명 크루즈 승객이 내릴 수 있게 정해놓았고 토요일에는 1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크루즈에서 내린 승객 숫자가 이 로컬에 사는 주민 비율이 50대 1로 압도적입니다. 이러니 하트시 같은 주민들은 크루즈 시즌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없는 도로 트래픽과 관광객과 헬리콥터에서는 끊임없는 소음, 또 기념품을 판매하는 스토어들 앞에서 장사진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휴식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본인도 관광업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했던 하트 씨는 이제는 이 양분화된 주노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인 힘겨루기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요. 크루즈 시즌에 토요일과 독립기념일인 4th of July는 선박을 금지하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지난 10월에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지난번 시장 선거에도 이 정도 숫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허탈해하면서 하트 씨는 우리 도시는 완전히 놀이동산, 어뮤즈먼트 파크로 변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주노의 영혼이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노 주민들은 알래스카의 방대한 자연을 사랑합니다. 야생적인 자연의 끝없는 눈 덮인 산맥들, 풍부한 물, 빙하들, 미국의 작은 타운의 안전도, 끈끈한 커뮤니티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로컬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기는 웨일 워칭, 하이킹, 카야킹 같은 것들을 완전히 패키지로 최고 가격으로 상품화해서 엄청난 수익을 이루어내면서 주노의 정체성은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크루즈의 부인과 함께 온 팻 페럴 씨가 있습니다. 팻 씨는 인생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나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또 길이가 320m의 덱 숫자만 19개가 넘는 거대한 셀레브리티 솔스티스 선박은 알래스카 여름밤을 수놓듯이 반짝거립니다.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불빛은 더 눈에 들어오고 기막히다는 생각만 듭니다. 팻 씨는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라진다는데 빙하를 그 전에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빙하와 고래를 목격한 것은 이 영원히 추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스토어에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이 타운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광산업 중 크루즈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매년 크루즈를 타는 승객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크루즈는요. 그동안 사람들이 자주 가보지 못한 장소를 정하는 이 프론티어 투어리즘을 선호합니다. 아주 외딴 지역이나 상당히 이국적인 exotic 목적지를 커스터머들에게 제공하면서 자극하는데요. 이런 예로 남극이라든지 남태평양,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등 이런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볼 수 있는 이런 last chance 투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친환경가는 말합니다. 이런 크루즈 선박들이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이런 크루즈 산업의 이런 현실을 우려하면서요. 이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다고 비난합니다. 요새 선박 숫자는 증가하면서 정말 이 수준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거기다 선박 사이즈는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심각도는 더 증가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알래스카의 캐피털, 주노 주민들 중 이것을 반대하는 측은 크루즈 선박을 제한하는 것은 주노의 미래, 또 비즈니스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 크루즈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 막 회복해 가고 있는 단계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캐피털 시티 주노, 이 크루즈 산업을 두고 양분화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체중을 줄여준다고, 이 체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약 오젬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종류의 약이 우리 뇌의 연관이 생각보다 있다고 하네요. 체중을 줄여주는 것,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을 줄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 약이 몸과 뇌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배가 여전히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낮게는 몸무게 5%에서 심지어 20%까지 낮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공 사례들 중에는 체중을 줄이는데 뇌의 역할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 많은 것들이 모르지만 이 오젬픽을 선두로 소위 GLP-1이라는 이런 종류의 약들은 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만감이나 식욕을 컨트롤하는 자연으로 생기는 호르몬을 흉내내면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가들은 이 종류의 약이 이 체중을 줄이고 당뇨병에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뇌연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새 시중 마켓에 나와 있는 약들 이름들 이렇게 보면요. 오젬픽 외에도 위고비, 만자로, 짚바운드 등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모든 약들 체중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타겟합니다. 약들이 호르몬인 척 흉내를 내면서 배부르게 느끼게 해주면서 음식 먹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 호르몬이 복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뇌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배부르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더 이상 먹지 말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런 이유는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을 테고 또 너무 가공식품 이 섭취를 많이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호르몬의 정상적인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흐트러 놓으면서 결국 체중이 너무 쉽게 불어나고 또 찌고 나서 빼기는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럴 때 바로 GLP-1 약들이 복부와 뇌 사이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생리작용 중 먹는 것, 잠자는 것, 생산력 등을 컨트롤하는 뇌 안의 하이포탈라머스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LP-1 약들은 뇌 안의 기쁨과 보상센터같이 중독센터같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음식이 무슨 중독과 관계가 있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서방 선진국 같은 곳에서 섭취되는 많은 가공식품들이나 당분이 잔뜩 들어간 드링크들은 중독성과 깊은 연관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바 있죠. 또 여기다 2022년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GLP-1 약들이 중독에 큰 역할하는 도파민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낮춰주는 이유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맛있고 달달한 스낵을 먹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죠. 이 쾌감이 예전보다 그 짜릿함이 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약이 도파민에 가해진 이후로 음식에 대한 욕망이 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GLP-1 이 복용을 하면서 단순히 식욕 전체만 줄여주는 것 이상으로 약을 처방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말한 것을 보면요. 먹는 음식의 종류도 변했다고 합니다. 달콤하고 이런 음식과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에 끌리는 강도가 덜해지고 예전에 많이 먹었던 음식들 맛도 다소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연구 대상 환자들이 지방 함유량이 높고 군것질거리 같은 많은 가공식품 섭취가 줄어든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뇌와 연관해서 단순히 정크푸드에 끌리는 것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중독 상황에도 사용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또 적은 숫자의 인간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요. 알코올, 니코틴, 오피오이드 중독자들에게 중독 정도를 낮춰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9월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Pharmacological Research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전달 11월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은 스웨덴에서 22만 8천 명 대상으로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GLP-1 약들은 알코올 연관 문제로 인해서 입원 위험도를 낮춰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내놓은 결론은 알코올 섭취를 줄여주고 알코올 섭취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해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확한 이유나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포탈라머스에서 음식에 대한 욕망을 줄여주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뇌에서 이런 갈망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좀 더 건강한 음식 섭취에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도도 높아지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GLP-1 약들이 뇌에 줄 수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병 위험도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연구팀은 아직도 정확한 과정은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난 2024년 10월에 연구 결과를 보면 GLP-1 약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퇴행성 뇌 질병에 걸리는 확률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현재 추측하기로는 GLP-1 약이 원래 당뇨병 약이었죠. 이러면서 혈당을 낮춰주면서 높은 혈당이야말로 사실 우리 뇌 안의 염증을 높이면서 디멘치아를 일으키는 최고 이유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으로 볼 때 GLP-1 약의 역할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이 약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알츠하이머 확률이 무려 70%나 낮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연구팀도 놀랐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혈당을 낮추고 뇌 안의 염증을 낮추는 것이 제일 확실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더 따라야 할 것이고 단순히 체중을 낮추는 약을 넘어서 이 종류 약들의 포텐셜은 특히 뇌에 연관된 장점들이 줄줄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주 땡스기빙 연휴 잘 보내셨으리란 생각인데요. 1년에 가족들이 모여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명절임에 틀림없지요. 특히 이번은 정말 팬데믹의 여파는 점점 더 기억 속에 묻혀가면서 예전 기분이 더욱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미국인들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소셜미디어를 보아도 아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디너 사진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터키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으신 한국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미국에서 대부분 터키 디너를 즐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 매년 터키 디너를 즐기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번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 중 89%는 가족들과 땡스기빙을 즐겼고 또 88%는 터키를 즐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연코 땡스기빙 디너 중에 센터피스는 터키죠. 올해도 예외 없이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로 정해진 땡스기빙 디너. 이렇게 섭취된 터키 숫자가 기록적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숫자가 증가해 왔다고 하는데 바로 National Turkey Federation이 내놓은 수치를 보면 미국인들 중 88%가 터키를 즐겼다고 말했는데 4,600만 마리가 터키가 디너 테이블에 오른 것입니다. 46 million. 또 USDA가 내놓은 발표를 보면요.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터키는 50억 파운드인데 이 중에 90%가 넘는 48억 파운드는 미국에서 소비되었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얼마나 터키를 많이 섭취하는지 알 수 있죠. 물론 땡스기빙의 대표적인 음식이 터키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터키의 매쉬 포테이토, 브레드와 파이를 즐기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햄과 마카로니 앤 치즈가 올라오고요. 북동쪽 미국인들은 크랜베리 소스를 아주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재정 상황으로 이번 땡스기빙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 중 37%는 가격 인상이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고요. 또 36%는 그래도 예년과 비슷하게 즐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땡스기빙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파이입니다. 미국인 중 54%는 파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집에서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은근히 됐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이를 본인이 좋아하는 로컬 스토어에서 구입했죠. 이 스토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커스코입니다. 커스코. 매년 땡스기빙에 파이를 수백만 개씩 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 땡스기빙 전에 400만 개의 파이를 팔았고 올해도 비슷하게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커스코의 리처드 갤런티 CEO는 말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몇 개의 파이를 팔 것이냐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 커스코가 판매한 파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코 펌킨 파이입니다. 펌킨 파이가 이것만 290만 개, 거의 300만 개가 팔렸는데요. 나머지 인기 있는 파이는 이어서 애플 파이, 그리고 피칸 파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커스코에서 팔리는 펌킨 파이는 600만 개가 넘어가는데요. 이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파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58아운스의 펌킨 파이가 이것이 단돈 $5 99센트 아주 저렴하게 팔리고 있죠. 아울러 커스코에서 팔려나간 이 매쉬 포테이토, 디너 롤, 스터핑, 그레이비, 그린 빈즈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미국인들은 터키를 제일 선호했는데요. 올해 다행히 터키 가격이 다소 내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하면 말대로 감사의 시즌, 그래도 이 터키 가격이 내려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연중 땡스기빙 설문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터키 가격이 6%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파운드짜리 터키 하나 가격이 $25 67센트로 나와 있네요. 많은 미국인 가정에게 다행인데 지난 4년간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아직도 다 가시지 않은 가운데 1년 중 최고 명절 땡스기빙에 많은 가정이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땡스기빙 디너에 들어간 전체 평균 비용이 5년 전에 비해서 19%가 높은 액수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터키 판매의 대표적인 회사, 여러분 들어보신 버터볼이라고 있죠. 버터볼의 CEO는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지난 2-3년간 할리데이 기간이 다가오면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의 이 겪는 여파를 느꼈다면서 이번에 가격 조절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도 하고요. 할리데이 디너를 준비하는데도 몇 가지 아이템을 빼기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면서 아무리 뺀다고 해도 터키는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을 낮추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올해 땡스기빙 할리데이에 미국 소비자들 평균 지출 액수가 디너 준비하는데 $265로 나와 있고 또 추가로 이 땡스기빙에 들어가는 다양한 데코레이션에 나간 지출도 $166, 그래서 다 합쳐서 $431 들었다고 나와 있네요. 또 땡스기빙 디너를 이 주관한 호스트가 된 경우 평균 초대 손님이 11명이었고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60%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요소였다고 말했고 27%는 음식 종류를 다소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6%는 이전보다 쿠폰 사용을 늘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는 매년 땡스기빙 디너를 해오다가 올해는 중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땡스기빙은 지나갔고 크리스마스를 향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해지는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사이버 먼데이를 거쳐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향한 할리데이 시즌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차에 매달고 달리는 자동차들이 눈에 간간히 띄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더 들뜨는 기분입니다. 1년 중 가장 흥분되는 할리데이 기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 해 가장 중요한 명절 땡스기빙은 올해의 마감이 가까운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이 어렵다 해도 1년을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눈코뜰 새 겨를 없이 뛰어온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비교적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낸 것만도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면서 온통 가는 곳마다 쇼핑객들로 붐비고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부모를 따라온 천진난만한 어린 학생들이 쇼핑센터를 가득 메우고 있으면서 식당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합니다. 올해는 힘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건너뛸 생각이었는데 아이 성화에 결국 마음을 바꾸고 웃게 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3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